시장님의 저는 좋은데 스타일에 대한 거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단지 그 기초단체장밖에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런 어떤 뭐 비판은 아니지만 그런 염려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종의 위기인데 그거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 저보고 불안하다 그런 사람 많은데 가장 국민들의 목소리와 국민들의 입장에 가깝지 않습니까? 저는 세상이 바뀐다고 봐요. 세상이 저는 우아한 사람들이 국민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들이 하는 정치, 이 정치가 국민들을 동원하고 길을 제시하고 그야말로 지도하고 그리고 대중들은 따르고 이런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이제는요. 지금부터는 대중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들의 주장과 요구를 정치를 통해 관철하는 시대가 왔어요.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보통신도 많이 발달하고 사람들 의식도 많이 깨고 또 그냥 이때까지 방식으로 살아가기엔 너무 세상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이제 미국 공화당의 후보가 된 과정이라든지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을 먹을 뻔했다든지 결국은 민주당의 기득권의 벽을 지켜서 클린턴이 후보가 됐지만 결국 미국 국민들은 정치 기득권자가 아닌 그야말로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역시 대중과 가까이 지내는 대중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던 그를 선택해버렸죠. 이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국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시대에는요. 국민과 가장 가깝고 국민들이 가장 편하게 자기 얘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 인정받는 시대가 됩니다. 고관대작 지내고 뭐 화려하고 이런 거 있으면 뭐해요. 대중들의 삶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예를 들면 무슨 엄청난 자리를 했다. 엄청난 높은 자리 했다. 근데 그때 그 기간 동안에 한 게 없어. 심지어 그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 객들이 있어요. 들킨 것만 해도. 그거 말고 예를 들면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자기 목소리 잘 들어줘요. 자기 얘기 잘 들어주고 자기 대신 싸워주고 자기 대신 험한 일 해주고 왜? 월급 받으니까. 원래 월급 받으니까 대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험한 일. 모습이잖아 모습. 근데 이런 사람을 선택할까? 저는 그 선택의 기준이 바뀌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과격해서 중도나 아니면 보수 진영이 지지를 못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격하다고 하는 게 딱 버니 샌더스가 한 말이 그겁니다. 진정으로 과격한 게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수없이 1년에 15,000명씩 죽게 자살하게 만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이재용이 같은 사람은 길라임한테 그야말로 한번 만나가지고 길라임의 그 주군이죠. 주군 최순실한테 35억 주고 이러고 나니까 우리가 돈 낸 국민연금이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할 때 삼성 그 재벌 편 들어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당장 4, 5천억 정도 손실을 받습니다.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대신에 이재용은 최하 8천억, 많게는 8조 원까지 그냥 앉아서 딱 돈을 번 거예요. 네, 이런 나라 이상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서 이익을 보는 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제가 착하고 우아한 언어를 쓰고 한들 저를 지지하겠어요? 지지 절대 안 하지. 그런데 건전한 보수,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 양심도 있고 말이에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좀 실행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왜 믿겠어요? 제가 도둑놈입니까? 성남에 계신 분들 알죠? 분당 판교 요새 여론이 많이 바뀌었죠. 그죠? 전에는 나보고 빨갱이라고 욕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런 욕 안 합니다. 지지율이 본시가지보다 더 높아요. 시정 만족도가 사실은. 체험하면 다른 거죠. 저는 세상 사람들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되게 합리적이고 다만 지금까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선입관이 있잖아요. 보수는 부패하긴 한데 그래도 유능해. 뭘 해. 진보는 깨끗하긴 한데 무능해. 말만 해. 근데 이걸 깬다면 말이에요. 이걸 깨기만 하면 그게 지지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 중도, 중간층이라고 하는 거는 입장이 애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나는
나는 나라 팔아먹어도 1번이야. 왜? 나는 대구 출신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줌마 있었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2번도 있죠. 그런 사람들 빼고 나는 나한테 이익되는 데를 지지할 거야 하는 쪽은 그걸 소위 중도층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입장이 예를 들면 보수도 진보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내 삶에 어떤 게 도움이 되냐가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을 설득한다고 중도로 포지션을 이동해. 누가 시킨 것처럼. 그래서 태도가 애매해. 이게 노동자 편 같기도 하고 재벌 편 같기도 하고. 근데 재벌부터 먼저 만나 예를 들면. 왜냐하면 혹시 노동자에게다 빨갱이 의심받을까 봐. 반기업인이라고 찍힐까 봐. 그냥 태도를 애매하게 하면 그러면 보수 진영이 아니면 중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지지를 하느냐. 아 애매하니까 지지해야지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안 믿어요. 오히려 저거 수상하다 저거. 그래서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안 믿지요. 그런데 중간층 사람들은 실제로 뭘 하는 걸 봤다.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무조건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자기 정체성을 더 분명하게 하고 특히 진보적 영역 있는 쪽은 우리 그들이 하자고 하는 정책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의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니까 진짜 하기만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지. 자기한테 득이 되니까. 그래서 원래는 정체성을 좀 분명하게 하고 실행 능력을 증거로 보여주면 그게 지지가 확장되는 거예요. 태도가 애매하고 중간에 가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지지가 확대되지는 않죠. 이거 사실 이것도 역시 누군가가 만든 프레임입니다. 거짓말이죠. 근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뭔가 지지를 받기 위해서 내 생각도 아닌 생각인 척하면서 사기쳐야 되겠습니까? 그 사기치면 안 되지. 저는 뭐가 되기 위해서 거짓말할 생각 꿈에도 없습니다. 그 말로 해. 19대 대통령이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9대 대통령은 되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일파든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뭐 전두환, 그 다음에 뭐 쥐박이도 있을 거고 길라임 씨도 있을 거고요. 옆에 부역자들을 대통령이 되시면은 현실하고 타협을 안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벌을 하실 건지 그거를 여기 있는 분들한테서 약속을 꼭 하실 수 있는지 항상 되시면은 그 현실하고 타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 자리에서 약속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그러면 한다고 그럴 줄 알았지? 불가능합니다. 소급입법, 형사처벌 소급입법은 헌법 위반이에요. 기회를 이미 놓쳤습니다. 처벌하는 문제는. 가 안 되고 일종의 명예 조치들은 꼭 필요하고요. 나쁜 짓 하는 거 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기록해야지. 개망신을 줘야죠. 두 번째는 그들의 기득권들을 뺏어야죠. 제대로 고쳐서 부당한 이익을 못 보게 만드는 게 두 번째입니다. 친일분자라고 하는 거는 그 친일 행위를 했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그 후에 독재의 모습으로 학살자의 모습으로 얼굴을 계속 바꿔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사회에 기득권자로 여전히 남아있죠. 얼굴을 바꿔서. 근데 그 기득권들을 제거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 공화국의 구성원들이니까 평등하게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기여한 만큼 배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거. 이게 그들을 벌하는 길입니다. 부당한 이익 구조를 깨는 거. 그건 꼭 해야죠. 근데 과거 지나간 일을 뒤져서 처벌하겠다. 이거는 실제로 뭐 전 국민이 뭐 한 7, 80%가 원해가지고 막 죽으러 가자 이러면 소급 입법 만들어 처벌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약속하는 건 진짜 포퓰리즘이지. 미안합니다. 약속을 못해서. 이번 토요일 날에 또 열리잖아요, 4차. 뭐 한 300만이 모인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나갔지만 너무 나라에서 그 청이나 검에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뉴스를 안 보면 불안하고 궁금하고 안 보자니 짜증나고 보면은 그런 입장이거든요. 나가긴 나갈 건데 이게 국민으로서 그 촛불 집회 횃불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고 그들한테 두드릴 수 있는 그 문이 되는지. 도움이 실제로 효과가 있냐? 국민들 입장에서 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작은 노력들이 합쳐서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300만하고 200만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래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제로가 되는 거죠. 그 피지배자로 영원히 남죠. 그러니까 싸워야 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금 현 상황을 바꾸는 데 명확하게 도움이 됩니다. 분명히 100만보다는 300만이 더 크고요. 300만이 이건 역사적으로 없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정부의 길라임시 같은 경우는 거기는 워낙 그 개념이 없기 때문에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법무장관하고 민정수석이 때려치고 있죠.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마 새로 법무장관하고 민정수석 들어가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제정신이면 들어가겠어요? 야, 이거 장관 한번 하는 찬스다. 라고 들어가겠어요? 너무 정신 나간 놈이 할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이미 그 체제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미. 근데 300만 그럼요. 국민의힘이죠. 가만히 있어봐서 이게 됐겠나.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진의 강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보고 논평하라 그래서 이거는 예비 지진, 미리 오는 거죠. 전진이라고 있죠. 예진의 담장이 하나 무너진 거다. 근데 곧 본진이 온다. 그러면 건물이 통째로 무너질 수도 있다. 그게 힘이죠. 그것 때문에 그만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절대 그만두고 지금도 잘못했다는 소리도 안 했을 것이고 검찰은 수사도 하지 않을 겁니다. 검찰이 왜 하겠어요? 지금 이것도 국민들이 싸워서 무서워서 검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영화를 만들고 개봉하는데 국정원에서 많은 방해 같은 거는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코스프레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이제 시사회 할 때마다 국정원이 뭐 압력을 준 게 없느냐, 혹은 신변의 위협을 받은 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물어보실 때마다 제가 한 번씩 생각을 계속 해봤는데, 국정원이 저한테 뭐 특별히 뭘 제가 느낄 만한 협박하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국정원이 뭐 저한테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제 뉴스타파니까 보통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규모가 좀 큰 언론 광고도 하고 이런 데면 아마 광고주를 통해서 뭐 압력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뉴스타파는 이제 시민들이 보내주는 곳이기 때문에 예. 시민들의 그 후원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광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 예를 들어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무슨 뭘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어렵고요. 또 신변 위협 같은 것은 글쎄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래도 그동안 권력도 여러 번 바뀌었고 국정원도 또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우둔한 정도 일을 하지는 않지 않나 하는 생각하고요. 다만 합법적으로 그 친구들이 고소를 했어요. 고소를 했어요. 고소하는 건 뭐 합법적인 거니까. 그래가지고 저를 뭐 민사 뭐 형사 해가지고 했는데 다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뭐 무혐의 처분 받고 민사소송은 뭐 기각되고 뭐 이렇게 해서 1심에서 너무 완벽하게 이겨버리니까 국정원에서 항소를 포기하던데. 근데 시장님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시장님이. 저는 국정원이 저도 소송해서 저도 국정원 소송. 예, 그러셨군요. 예. 저도 좀 세게 나가요. 예, 그래. 예. 그래서 뭐 특별히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조선일보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렇죠. 사실 저는 이제 이번 사태가 한국 언론 전체의 그 대단한 실패를 보여주는 사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길라임 씨가 그 한국 권력 그 지형에 나타난 게 벌써 42년 전인데, 그 유경수 여사 돌아가시고 바로 퍼스트 레이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사실 지금까지 공적 역할들을 물론 뭐 그 중간에 좀 쉰 적이 있었지만 해왔는데,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검증이 없었던 거거든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모든 언론인들의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실패를 한 곳이 역시 아무래도 제일 가깝게 있었고 가장 많은 것을 알 수밖에 없는 보수 언론들의 실패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그들이 과연 몰랐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해관계가 맞지 않았을 때 결국은 이런 일로 이렇게 터뜨리는 이런 식으로 왔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언론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가져야 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개혁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감독님한테 간단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자백을 시리즈물로 또 차기작으로 만들 생각 있으신지, 또 뭐 있으신다면 뭐 주제는 어떤 건지. 예, 제가 좀 신인 감독이라 가지고, 원래 이제 뭐 이렇게 노련한 감독들은 이렇게 막 차기작도 준비하고 몇 개씩 한꺼번에 막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가 성공한 신인 감독이라는 표현을 들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준비를 아직 미처 못했는데,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할 수 있죠, 뭐. 예. 뭐 주제라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권력기관에 대한 거 말고는 재벌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뭐 이렇게 예. 이재용 상속 과정 뭐 이거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예. 저희 뉴스타파가 지금 재벌에 대해서 맹렬히 취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영화를 만들 만한 것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재벌의 이 상속 과정이나 말이에요. 네. 탈세, 네. 또 권력과 유착, 네. 또 법률 개정을 통해서 이익 보는 거, 네. 중소기업, 네. 계열사 막 착취하고 네. 노동자 탄압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이거 하나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것만 해도 그러니까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고장합니다. 예. 우리 저 시장님께서 좀 많이 좀 제보를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국민들의 여론하고 전혀 다르게 사드 배치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 정보보호 협정 뭐 이런 거를 통과를 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정권이 바뀌거나 바뀌었을 때, 대통령이 되셨을 때 이거를 법적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이미 저질러진 거를. 원래 국가 간 의무가 부과되는 협정은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어, 헌법에. 근데 이게 지금 그냥 조약이 아니고 협정이라고 우기고 국회 동의 안 받고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론적으로 무효예요. 이론적으로는 비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원래. 안 그러면 의무가 발생되지 않아요. 헌법에 써져 있어요. 국가의 의무를 부여하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받는다. 근데 이 박근혜 정부는 법률 완전히 무시하고 행정 많이 했거든요. 법에 없는 시행령도 만들어 지 마음대로 막 해버렸어요. 이 성남 시민 돈 뺏어가는 그 시행령 개정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법적 근거가 없어요. 지 마음대로 막 해버린 거죠. 이 협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 배치도 외국 군대한테 국내 영토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거 당연히 국회 동의 받아야 되는 거지. 근데 동의 받을 필요 없다고 그냥 사인해버린 거예요. 근데 외국이야 대통령이 사인했는데 뭐 국회가 동의하고 말고 니들 내부 문제고, 우리는 그냥 대통령의 동의를 받았으니까 설치한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사드 문제는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이 정보보호협정은 사드 문제하고 사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미국의 MD의 일부분들이에요. 왜냐 일본의 정보를 주고받아야 일본의 그 사드 정보망이 동시에 가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그 세계 전략, 그 중국 대륙 봉쇄 정책, 봉쇄 정책에 한국이 끌려 들어간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 중국의 엄청난 경제 제재를 사실상 받을 수밖에 없고, 한국 싫어하면 물건 안 팔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 손실이죠. 근데 미국의 사드 배치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 아마 안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이 길라임이 있는 사이에 해쳐버리려고 막 속도를 엄청 내고 있죠. 정보보호협정도
지금 밀어붙여서 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이제 무효 법률, 그러니까 비준을 안 것도 무효지만 아예 이거 효력이 없다라고 무효를 만들면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는 의무는 지지만 그 의무를 이행을 금지시키는 국내법 때문에 실제로는 작동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뭐 묘한 거죠, 그죠? 왜냐하면 그 국내법은 조약 협정보다는 국내법이 조약은 동등한 효력이 있고 협정은 원래 조약보다 낮은 단계니까 국내법에 위반될 수가 없어요. 법이 이론적으로. 그러면 금지시킬 수는 있겠죠.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유효 기간을 1년으로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일본의 무장, 군대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사인을.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의 군대를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군수 지원 협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일본 군대가 서로 상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진주할 명분이 생깁니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그 단계적으로 하나씩 밟아나가는 꼭 구한말 때 그 나라 팔아먹는 조약 맺을 때 하나씩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 첫 발을 띈 거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정보보호협정은 1년 단위로 갱신되니까 사실 갱신 안 하면 그건 없앨 수가 있는데 사드는 대책이 없죠. 그건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국제관계라고 하는 게 꼭 상식만으로 되는 건 아니니까 힘의 관계 아닙니까? 전시작전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이게? 그것도 지금 저쪽에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한반도에 미군이 진주하고 있는 게 오로지 한국 방위만을 위해서 와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들 이익이잖아. 그런데 왜 돈을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50%를 내는 걸로 여러분 알고 있지만 실제로 거기에 계산이 빠진 게 있습니다. 부지 제공비, 인력비, 가투사 비용, 그 다음에 노무자 인건비 이거 다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지불하기 때문에 걔들은 안 받는 걸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치면은 77%를 내고 있대요 우리가. 근데 나머지 33%까지 덮어 씌우려고 하잖아요, 그죠? 23% 더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저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군이 진주한 곳 중에 하나 독일인데 독일은요 주둔 비용을 독일이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절반 내고 있죠, 절반. 77% 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다 마저 다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불합리하긴 하지만 결국은 한국 정부의 비자주성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 대로 뜯기고 있는 거죠. 하다못해 뭐 전투 못하는 전투기 사오고 있잖아요, 지금. 핵심 기술이 빠진 전투기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8조 원인가? 근데 핵심 기술이라는 얘기는 사실 전투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전투가 된 전투기 사업. 그것도 미국의 요구에 따르는 거예요, 사실은. 힘이 없으니까. 또는 버틸 의지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재협상을 해야 될 텐데 이미 한번 저지른 다음에 원상복구하는 재협상은 상당한 진통과 희생이 따르겠죠. 뭐 그래도 뭔가 수를 내긴 내야 될 겁니다.